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는 28만여 대에 달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20% 선까지 도약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인구와 시장 규모에 비해 프리미엄 수입차 시장의 성장세가 한국처럼 두드러지는 곳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벤츠와 BMW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이런 한국 수입차 시장 역사에서 BMW 코리아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BMW는 한국에 진출한 첫 해인 1995년 700여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지만 2010년엔 17,000여 대를 팔며 연 1만 대 판매 시대를 열었는데요. 국내 수입차 시장을 BMW가 개척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데 일조한 분이시죠. 오늘은 김효준 BMW 코리아 전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이분을 소개할 때 등장하는 수식어들 상당히 많습니다. 최초의 현지인 BMW 현지법인 사장, 아시아인 최초의 BMW 본사 임원과 국가별 최초의 벤츠 판매량 추월, 그리고 성공한 고졸 신화까지 정말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은 김효준 BMW 전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올해는 BMW가 한국에 진출한 지 28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런데 김효준 회장님께서는 BMW 그룹 코리아 설립 당시부터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신 거예요? 꽤 오래된 얘기네요. 벌써 네. 28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신텍스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 쪽에서 일을 하다가 네.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 후보가 오면서 뉴 메디케어 시스템이 소개가 됐어요. 그때 전 세계 제약사가 M&A가 되는 그런 큰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네. 공교롭게 제가 속했던 신텍스가 다른 큰 제약사로 합병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를 소위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직원들이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직도 시키고 회사 정리도 하고 그런 과정에 우연히 한국에 진출한 BMW에서 CFO, 그것이 재무 책임자죠. 네. 재무 책임자를 찬다는 연락을 받고 응시를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제가 됐습니다. 뭐 운만 좋으셨겠어요. 실력과 아마 능력이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BMW에서 굉장히 긴 세월, 뭐 20년이 넘는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함께 하시면서 위기도 있고 뭐 기회도 있고 다양한 격변의 시대를 좀 지나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죠. 오랜 세월 동안에 아까 입사 때 말씀도 드렸지만 네. 입사하고 나서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가 저보다 훌륭한 지원자가 있었는데 저를 뽑은 이유는 실무적인 경험이 많고 네. 또 굉장히 각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 보이고 또 진지해 보이고 이런 면들이 같이 일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왜 굳이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응시를 했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향후에 대학을 간다는 그 말에 굉장히 조금 주저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고 좋은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또 제가 추구했던 어떤 기업 가치, 개인 가치의 궤를 같이 하면서 그것을 실천해냈던 훌륭한 직원들 그리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고객분들에게 전달했던 그 국내 딜러들이 계셨거든요. 네. 참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 BMW가 지금 우리 수입차 업계 국내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리딩 브랜드로 읽히고 있는데 최정상에 우뚝 서는데 대표님이 아마 다 진두지휘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 선봉장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근데 과거는 말씀이고요. 저하고 함께 팀을 일궜던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이 있었죠. 제가 주안점을 뒀던 것은 자동차가 제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자 중심 또는 판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이 BMW라는 이 프로덕트에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시각을 늘상 시장이나 고객 쪽으로 내려놓고 그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프리미엄의 가치는 어떻게 오는가. 결국 이제 많은 기업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CEO들이 늘 걱정하는 거겠지만은 시장에 있는 이 고객들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를 읽어내고 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아마 기업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약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B2B이고 이제 자동차 쪽 하시면 B2C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아마 그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운영하시는 철학이나 비결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동차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딜러가 운영하는 영업소를 들리거나 판매장을 들리거나 아니면은 정비소를 들려서 고객분들하고 섞여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주 실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녀석들 차는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얘기부터 해서 네. 또 정비를 받으면은 이거 제대로 하는 건지 또 이런 수리비는 또 비싼 게 아닌지 부품값이 과다한 거 아닌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감 없이 저한테 스크린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고 아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고객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우리 직원들과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선을 항상 시장과 고객에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B2B, B2C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오래된 저희 경쟁사가 벤츠가 있었기 때문에 네. BMW에서 이제 한번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벤츠 투 BMW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고 네, 네. 아, 그 B2C 는 단어를 직접 만드신 거였어요? 제가 만들었죠. 아. 그게 BMW 투 커스터머라는 개념으로 B2C. 그래서 우리도 B2B, B2C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키워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시장과 고객을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아마 지금의 BMW가 최정상에 있기까지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회장님 뭐 여러 가지 독보적인 업적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건 BMW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사실 네. 저도 방문을 해보고 와, 그 규모와 스케일에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회장님 이걸 진두지휘에서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본사에서는 반대도 또 상당히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랬었죠. 그게 네. 제가 알기로 독일 본사에 있고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중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계시는 독일 본사나 미국에 있는 것은 드라이빙 센터는 아니고 드라이빙 네. 트랙이 있습니다. 그 아. 트랙에서 이제 실험해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고 제가 드라이빙 센터를 생각했던 그 관점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21세기 경영의 화두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는 문화적 차원으로 내려앉을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좀 더 가깝게 자동차를 접하고 또 자동차가 추구하는 미래 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정작 이런 BMW의 그 어떤 컴플렉스죠. BMW 드라이빙 센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일에 갔더니 이게 뭐냐고 그래요. 운전박대 당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한 거냐 이렇게 묻길래 네.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아유. 2년 만에 이제 설득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왜 미국이나 중국에 안 만들고 꼭 한국에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설득하는 또 한 1년 걸렸고 아유. 그래서 3년 만에 만들어낸 작품인데 지금 뭐 한 120만 명의 고객분들이 벌써 다녀가셨고 뭐 한국 자동차 산업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 관계된 분들이 다 오셔서 그 시설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시장과 고객에 전달해낼 수 있는 자동차 문화를 셋업할 수 있는 좋은 그 툴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후로는 전 세계 아주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러니까 미래를 좀 먼저 이렇게 보신 게 아닌가, 그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보면 뭐 체험, 마케팅, 고객 체험 위주의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걸 BMW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앞장서셨다고 하니까는 지금의 BMW 인기가 아마 그 드라이빙 센터와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경영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1등을 쫓아가는 건 캐치업 게임이에요. 네. 그건 2등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남을 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늘 세밀하게 관찰하고
무한한 호기심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리더고, 이 시대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이런 혁신을 통한 창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에 있었던 많은 임직원들이 똑같이 저 공감해주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또 소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회장님께서는 한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품 물류센터를 신축하기도 했고요. 또 비영리 사회공헌 공익재단 BMW 코리아 재단을 설립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자, 이런 활동들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해요. 물류센터는 욕심을 상당히 많이 낸 거죠. 네. 사실은 그 물류센터를 오픈할 때 한 150분의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제일 처음 이렇게 걸어놓은 큰 사진이 우리나라 지도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과정을 거쳐서 독일까지 가는 큰 지도를 걸어놓고 네. 제가 분명히 그래서 제 미래의 꿈은 독일에서 우리가 부품을 기차로 이용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가져오고 나중에 그 들어온 기차에다가 우리 한국산 TV나 냉장고나 이런 걸 싣고 좀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사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저희가 기획을 했던 거고 또 그 정도의 투자가 이 시장에 대한 하나의 그 약속이 되는 거죠. 그 그룹 본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BMW 그룹이 대한민국 시장을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많은 투자를 견제낼 수 있는가 하는 아주 특별한 징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기부 문화, 공헌 문화 이런 문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가 1년에 지금 뭐 8만 분, 9만 명의 이런 고객분들을 창출하는데 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움직여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곳곳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흔히 있는 재단이 아니라 차를 팔 때마다 얼마씩 매칭 펀드로 움직이는 그래서 고객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재단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꿈이 있었고 이거는 오히려 독일에서 기꺼이 제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박수를 쳐주고 악수를 하면서 그 소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단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전국의 그 소위 맞벌이 부부에 속해 아이들이 네. 학교에 가면은 급식을 먹지만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학교도 못 가고 네. 급식을 굶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모아서 공부도 시키고 식사도 제공하고 의료 체크도 해보고 같이 운동도 하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정말 보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재단 운영은 잘 되고 계시는 거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아주 더더욱 잘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국내에 진출한 500여 개 독일계 기업을 대표하는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직도 굉장히 오랜 기간 겸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한독상공회의소를 통해서요, 이 BMW, 벤츠코리아와 함께 독일의 기술 인력 양성 과정인 아우스 빌딩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다소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우스빌딩 말씀 먼저 드릴까요? 제가 독일에 이제 28년째 쭉 다니면서 네. 국가도 보고 사회도 보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많죠. 독일에서 부러운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첫 걸까요? 번째가 미텔슈탄트라고 얘기하는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50명, 100명이지만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그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한 1,600개 이상 되는 소위 히든 챔피언의 나라.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부러웠고 네. 또 하나는 이 이원화 교육이라는 아우스빌딩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교육에 대한 그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 7년, 8년 전에 아주 우연히 그 노량진 고시 학원에 있는 그 부근에 네.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 어느 회장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노량진에만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 1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24만 명이랍니다. 근데 그 10만 명 학생들 중에서 1년에 시험에 합격하고 현직으로 진출한 학생들은 한 5천 명밖에 안 된답니다. 아유, 그럼 9만 5천 명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네.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좌절하고 네.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죽은 사회다. 이런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마침 제가 봐왔던 아우스빌딩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우리 사회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빔블 코리아하고 벤츠, 지금 아우디, 폭스와겐, 뭐 포르쉐까지 이제 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미래된 꿈도 있고 의지가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을 저희가 뽑습니다. 1년에 한 150명씩 이렇게 네.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독일계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현업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일을 합니다. 네. 기술자로 일을 배우고 나머지 4개월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까지 갔다 오고 한 4년 반 과정이 끝나면은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기술사 자격증을 주고 이 학생들은 학사 자격증을 받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자란 곳이 자동차 기술자들이거든요. 네. 그 쉽게 또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꿈꿔왔는데 지금 한 550명 정도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서 열심히 일들 하고 또 첫 번째 졸업생도 배출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을 꿈꿨던 이유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사회적 이동성, 소셜 모빌리티가 가능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요즘에 취업 못해서 정말 힘든 친구들 많은데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은 친구들, 기술자들이 좀 양성을 하고 그 친구들이 좀 사회로 나가는데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역할을 좀 듭니다. 저희 독일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상호에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한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이 한 540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한국인 종업원들, 네. 직원들이 한 10만 명 됩니다. 또 독일은 아시다시피 한국하고는 아주 특별한 그렇죠. 관계가 있죠. 네. 전쟁 이후에 광부나 간호사들이 가서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 재건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과거가 있고 또 조금 더 가깝게 보면은 1997년이죠. 우리가 외환 위기가 있었을 때 사실은 다른 경제국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많이 빼갔습니다. 일본도 빼가고 미국도 네. 빼가고 그런 아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독일은 투자를 늘렸어요. 한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 체질이 튼튼하다. 여기서 우리가 발을 뺄 수는 없다. 그리고 더 투자를 늘려준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의 관계는 더 강건하게 또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회장님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보면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기 위한 이런 기업들의 역할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제가 잘 본 게 맞을까요? 이런 활동하실 때 기업인들의 역할이 좀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갖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 척박했던 시절에 그래도 정부 주도하에 아주 치밀한 경제개발 계획을 저희가 세웠고 네. 그것을 또 실천해내는데 함께 했던 우리 기업들 또 걸출한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제적 싸움, 국가적 싸움도 결국은 이 돈의 싸움이고요. 경제 싸움인데 네.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기본 단위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그만큼 역할이 크고 앞으로도 막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업인에 대한 이 기대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을 일부 사회와 나눠주면은 그걸로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요즘 사회 시장이나 시민사회나 또는 정부나 국가나 전 세계 시민사회가 기업에게 거는 기대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코비드를 거치면서도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효율성을 이 사회에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네. 최근에 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생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최근에 허브 스미스
허버트 교수 같은 경우는 허버트 사이먼이죠. 허버트 사이먼 교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다양한 객체들이 가장 적절한 최적화된 이익과 또 어떤 그 관계가 셋업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뒷받침해 주는 게 기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는 주주 중심의 그런 기업 활동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관계인들이 골고루 만족해낼 수 있고 모두의 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쪽으로 기업 활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기 좀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 ESG 경영 굉장히 중요하다고 각 기업에서 막 ESG 위원회도 만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회장님께서는 이제 현업에 계실 때 이런 ESG를 몸소 실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속 가능 경영, 뭐 사회공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걸로 저희가 좀 보이는데 이 때문일까요? 국내 수입차 업계 최장수 CEO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좀 업을 하시면서 긴 시간 함께 하시다 보니 그에 따른 장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가 아마 오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고민의 그렇죠. 깊이를 더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속성, 우리 보통 얘기하는 컨시스턴시가 있으면은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시대가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보통의 세계 시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나 철학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그 어떤 베이스를, 틀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참 동의하는 게 ESG 얘기하면서 요새 보면 미국에서도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분들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단기 성과를 내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네. 아마 최장수 CEO 하시면서 어떤 이 환경이나 문화를 바꾸는데 또 이바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ESG가 새로운 경영의 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새로운 경영 기법이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 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나 철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상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새로움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오랜 우리 홍익인간으로 커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네요. 네. 네. 우리 내면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번에는 회장님과 독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독일과의 관계는 워낙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달이었죠. 한국 독일 동문 네트워크인 아데코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를 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게 더 뜻깊은 게 올해가 이제 한국이랑 독일이 이제 수교 맺은 지 140주년으로 이제 제가 또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이 아데코가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일단 네. 조직 어떤 조직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기대치가 좀 너무 커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죠.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한국 분들이 한 2만 명 되세요. 뭐 대충 이제 음악, 법학, 공학 뭐 여러 분야에 2만 명인데 그 중에 박사급만 한 5천 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조직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 국가 단위로 이렇게 그 동문을 조직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독일 정부에서 오히려 한국의 이런 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또 독일이 갖고 있는 장점과 한국이 갖고 있는 미래 지향성을 잘 맞춰가면서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아데코를 설립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외교부에 등록을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죠. 말씀 주신 대로 올해 14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말씀드리면은 아데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회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 주요한 학회 한 20군데를 묶어서 이번엔 통합학술대를 합니다.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해서 9월 중에 네. 독일의 전문가들,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우리 지금 미래 AI 산업의 관계도 있고 모빌리티에 관한 얘기도 있고 에너지에 관한 얘기도 있고 또 인문사회에 관한 얘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분야의 토픽을 가지고 양국의 정말 그 석학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독일하면 역시 음악을 공부하고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11월 정도에 저희가 140주년 특별 음악회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소를 거의 좀 섭외를 끝내놨고 뭐 규모로 보면 한 2,000분 정도를 모셔서
정말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어떻게 다른지 뭐 기악, 성악 다양한 부분에 네.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런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또 하나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양쪽의 고등학교를 몇 개 선별해서 고등학교 자매 결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K-드라마, K-컬처 그렇죠. 뭐 이런 다양한 면에서 한국이 좀 전 세계적으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또 문화라는 것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미래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바드밥으로 밑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네. 이해 문제고.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좀 뭐 이야기를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양쪽 고등학교들이 이 자매기를 맺으면은 겨울방이나 여름방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뭐 20명, 30명 이렇게 와서 상호 문화도 체험해보고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사고, 사람의 어떤 삶의 형태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글로벌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뭐 화려한 수식어를 갖고 계신 회장님이라 금수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인터뷰를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고졸신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뭐 사실은 뭐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박사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또 뭐 이제 강연에도 서시고 하는데. 네, 옛날 많이 어려웠죠.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네. 이제 대학교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제가 성동중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중학교 때 학생회도 맡아서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3학년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네. 동생은 내시고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좀 취업을 해서 동생들이라도 좀 보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인문고등학교 가도 네가 충분히 가위도 시키고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는 제가 좀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상업학교를 가서 당당히 제 힘으로 벌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독상고를 하는데 독상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네. 가난하지만 머리가 있는 아, 수지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동기나 1년 선배, 1년 후배 이 태도를 보면은 사법고시 수석이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와, 저희 정말요? 와. 동기들이. 그래서 아주 좀 훌륭한 분들이 많았고 또 그런 속에서 먼 인생에 대한 꿈도 같이 한번 개척해보고 그럴 기회가 있었죠. 뭐 상업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조금 더 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먼 길을 네. 특별히 좀 멀리 돌아온 그런 느낌은 듭니다. 사실 저는 고졸시나 이런 얘기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 워낙 많이들 쓰시긴 하지만 사실 학력과 무관하게 지금 워낙 승승장구 해오신 인생을 걸어오셨는데 근데 우리 사회에 아무래도 학력이 주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편견 뭐 이런 맞서시는 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얼핏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외국계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유명 외국 은행의 지점장이 저희 사무실을 들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임원분들하고 지금 회의하다가 저분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서울 상대 나오셨죠? 이러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예, 저 독수상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얼마나 놀래 하시는지 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그 벽이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이후에 뭐 나이 많이 넘어서 대학 다니고 늦게 박사학위를 땄습니다마는 학위가 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일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들을 후배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걸 어떻게 알려주면 제대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적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대학 교재를 우연히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야, 이래서 이게 학문이 다른 거구나. 아, 그래서 제가 대학 교재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뒤늦게 방송대학을 다니고 연대에서 MBA하고 또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그때 배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또 부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많은 지식들 이걸 잘 아무려서 또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저에겐 큰 축복이죠. 자, 그리고요, 이 노르베르트 라이트호퍼 전 BMW 그룹 회장은 김효준은 항상 경쟁자들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CEO다라는 이야기 참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쓰신다라고 평가받으셨던 이유 때문일 텐데요. 자, 그중에서도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 대부분은 투자를 축소하고 뭐 감원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BMW만큼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로 한국 수입차 시장에 맹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시너지가 좀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IMF 때 제가 CFO 격리 담당제 전무로 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저한테 오다가 떨어진 것이 우리가 철수하면은 철수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걸 뽑아오라고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혀 상이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죠. 나 같으면 철수하지 않고 이럴 때 투자를 오히려 더 늘리겠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하는 얘기를 제가 쭉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배경이 그 파이낸스니까 많은 숫자를 넣어서 네. 이렇게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이 시장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이 어떻고 또 투자자로서 어떤 게 더 현명할지를 너희가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내자마자 3일 만에 저한테 독일에서 전화가 왔죠. 너 정말 이거 확실해? 그러니까요. 왜냐면 당시에 뭐 자금 안 빠져나갈 줄 알았더니 일본 자금 빠져나가죠. 뭐 미국 네, 기업들 네, 다 뭐 철수하죠. 그래서 확실하다. 한국을 믿고 한번 맡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오히려 저희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딜러들에게 연 5%의 조건으로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을 빌려줘서 그때 제 기억으로 2천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뭐 얼마인가요? 한 360억 와, 이상 됐었겠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에. 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우리 딜러들이 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믿건데 그러한 위기 외환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이건 상당히 일시적인 위기다. 유동성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시장적 그 저력이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갔다가 3년 4년 뒤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더 손실이 커질 것이다. 차라리 지금 조금씩 투자를 더 늘려서 고객분들의 그러한 그 후속적인 AS를 더 정확히 하는 게 브랜드를 세팅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하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봐주었던 역시 독일의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훌륭하게 제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수입차 시장을 엮었던 그런 어떤 발판이 됐죠. 아까 라이트호퍼 회장 이야기를 잠깐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독일의 본사 임원단 회의를 하면은 어떤 때 제가 가서 스피치도 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회장들 그러셨죠. 너희들 여기는 HCA를 본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찬사하시네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제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독일에 한 300여 명 임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1등한 기업 그걸 벤츠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는 2등 기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간단하게 질문을 던져요.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그랬는데 이런 답이 주로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독일 친구들에게 던졌던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고 우리가 팔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 컨피던스의 문제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자동차 처음이었기 때문에 95년, 6년도 출장을 가면은 제가 개인 돈을 들여서 차를 아우디도 렌트해보고 벤츠도 렌트해보고 경험해보셨군요. 그리고 아우토반에서 막 달려보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왜 2등 차라고 할까? 어느 게 더 좋을까? 나쁠까?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차를 이걸 못 팔면은 오히려 우리 문제지 제품 네. 문제가 아닌데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출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이 BMW 브랜드를 아껴주시고 또 그 프로덕트 퀄리티나 또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향유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역발상이고 잘못하면 저희가 BMW 한국 법인 철수돼서 못 만날 뻔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회장님의 장기적인 안목은요.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와 유럽 정상회의 의전 차량 세택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당시에 정상회 의전 차량으로 BMW를 이용해 달라라고 이제 외교통상부에 제안을 하셨는데 거절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뭐 한국차 써라. 왜 BMW 이제 수입차를 의전 차량으로 내놓느냐라는 이야기가 네.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설득하시고 성과 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가 막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네. 그때는 제가 재무 담당 부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이 되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고민했던 한 부면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는 앞으로 지켜가야 할 그런 경제적 위상에 이 걸맞지 않은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스위스 경영대학원 IMD에서 발표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 네. 이런 걸로 보면은 전 세계 뭐 한 50여 개국을 조사하는 140개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프로텍셔니즘 보호주의나 아니면은 이 개방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항상 밑에서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 기업에 오래 근무를 했지만은 네.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개방성이라는 건 뭐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왜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닫혀진다고 볼까 하는 그게 저한테 숙제였기 때문에 그때 아셈 한다는 아셈 행사를 신문에서 단신으로 이렇게 보자마자 아 이거 좋은 기회다. 우리 대한민국이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외국에 갔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26개국 정상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최고의 차를 제공할 테니까 이분들이 차를 쓰게 하고 한국이 결코 닫히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 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상당히 혼났죠. 그 때문에 현대도 그러셨을 것 만들고 같아요.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26개 정상들 중에 13분은 현대차를 쓰고 13분은 저희 차를 쓰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장관급들, 연구인들 뭐 이런 분들을 해서 한 150대를 저희가 차를 제공을 했죠. 와. 제공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 와 오셨던 많은 정상들이 또 관계 네. 이 경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아니 한국 시장은 닫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오픈되게 운영되는 것이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을 받아서 저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좀 진일보시키는 또 사회를 생각을 바꾸는 그런 쪽의 역할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죠. 다행입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요, 그 BMW 뭐 차량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설득을 통해서 성과를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개방적인 한국의 문화까지 이 산업과 문화를 참 연결해 주셨다는 게 참 놀랍고도 신기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또 회장님께서는 최근에 K 매니지먼트에 관한 논문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형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앞서서도 ESG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나눠보기는 했는데 워낙 글로벌 기업에 오래 몸을 담아오신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조언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출발은 간단했습니다. 네. K-팝, K-컬처, K-문화가 좀 우리가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K-매니지먼트는 없을까요? 예, 근데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한동안은 일본식 경영을 따라가는 게 주류였습니다. 네. 주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렇게 하고 뭐 연공 서열이라든지 모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일본식을 그대로 벤치마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80년 후반부터 90년, 2000년까지는 주로 미국식을 저희가 많이 쫓아왔죠. 그런데 그게 다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컨대 기억하시겠지만은 한국 전쟁 직후에 메가더 장군이 어떤 얘기를 하셨나 하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복귀가 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불과 6, 70년 만에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운 세계 지금 6위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것은 당연히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일본식, 미국식이 아닌 우리 한국 고유의 어떤 특징화된 매니지먼트를 우리 스스로 아주 규정하고 규명하고 또 그것이 널리 퍼져서 그게 습득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몇 학자분들이 거기에 뜻을 같이 해주시고 또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적화된 하나의 하이브리드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적용 능력이 빠르고 네. 한동안 뭐 패스트 팔로워로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러한 전략을 넘어서서 우리만의 고유 전략,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바텀라인을 보면서 늘 새로움을 창출해내는 한국적 변혁이나 창조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새로운 매니지먼트의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화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K컬처, K푸드에 이어서 아마 K매니지먼트가 널리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최근에 근데 세계 기업 환경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네. 급변하는 환경들인데 이 때문에 리더십의 유형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좀 가지려면 그러니까 어떠한 이 리더십을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기업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하는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은 100년,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우리 기업들은 이제 불과 몇십 년, 업력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것도 50, 60년 되지만은 실제 활동 기간을 보면은 한 20년, 30년 되는 그러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포지션을 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기업들이죠.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 배분하고 또 그것을 아주 고도로 훈련된 우리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가져왔다고 하면은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이 그것으로 충분할까 하는 그런 이제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 시장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있는 기본적 덕목을 네. 건전한 개인주의, 개인의 영역을 키운다는 그다음에 기회의 형평주의, 또 효율성을 앞세운 합리주의 이 세 개로 얘기하는 이 주로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적 특질은 집합주의와 그렇죠. 네. 또는 권위주의와 또는 인정주의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다들 공감을 하세요. 네. 그래 맞았어 우리가 그랬지.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네. 또 그렇게 해서 단합된 팀워크로 우리가 만들어 왔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고적 특질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장 자본주의의 그것과 괴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본 거죠. 특히나 지금 세계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변화의 폭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세계화,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에 최적화된 그런 세계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베네핏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그 산업의 변화가 달라지는데 특히나 우리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수직적인 산업 구조, 수직적인 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집합주의나 권위주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하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수평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단계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관계와 협력과 공존과 상생과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덕목이 이제 새로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기업 리더십도 좀 더 개방적이고 또 소속돼 있는 개개인들의 어떤 이 내재적 동기부여를 확대해 주는 쪽으로 우리 기업의 리더십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변화가 참 빠르고요. 또 자본시장의 이런 궤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 공감, 소통, 협력 이런 키워드들 얘기해 주셨는데 뭐 기업인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사회 구성원인 저희들도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키워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자, 그리고 끝으로요. 뭐 정말 자동차 업계에서는 당시에 이제 수입차 굉장히 불모지였는데 지금 여러 수입사들이 한국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선배신데 지금 이제 어떤 경쟁력을 좀 우리 한국 자동차 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산업은 뭐 일반 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말 아주 이 산업 전반 후반에 효과가 좀 막중한 그런 큰 산업이죠. 그래서 요즘 패러다임이 또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차 네. 시장이다 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어떤 변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우리에게는 에볼루션이 이렇게 합해져 돌아가는 그런 관점인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네. 벤츠나 BMW는 지금 120년 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하고 이제 미래를 더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 돼요. 암묵적인 합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R&D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환경자동차 됐건 자율주행차가 됐건 또는 새로운 모빌리티가 됐건 최근에 들어온 택시가 또 전 네.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연합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적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함께 파일을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의 사고에도 적절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개척자적인 또 탐험가적인 이런 그 모험심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특별히 더 적용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아주 밝게 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회장님의 목표나 포부는 좀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특임 교수로 MBA 학생들하고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일천한 경험이나 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것도 큰 보람입니다. 그 외에 또 말씀 주신 대로 독일하고 이제 30년 관련을 가져왔던 이 베이술에서 최근에 맡은 아데코, 오랫동안 책임을 가져왔던 우리 KGCCI 한독 상공회의소 이런 부문에서 독일 또는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은 한국 기업들 또는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은 그런 기업들 또 양쪽의 문화나 문화라고 하면 정치, 법률, 사회 다양한 분야를 묶어가지고 그런 쪽에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회장님과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요. 정말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수입 자동차 업계를 개척하시고 또 최장솔 CEO까지 하신 그 비결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끊임없는 소통으로 한국 사회와 고객 그리고 독일 본사까지 모두 윈윈하게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우선 순위를 뒀던 경영 철학 덕분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회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김혜영의 센토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